71년을 살아온 제 인생의 나이테는 허리와 무릎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흐린 날이면 욱신거리는 관절은 기상예보보다 정확했지요. 오늘도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장만하려니 묵직한 허리가 가장 먼저 아침 인사를 건네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라 여깁니다. 제법 통통한 체격 덕분에 아직은 기운도 넘치고 어딜 가도 아파 보인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니까요. 스스로를 복스러운 몸이라 부르며 뭉친 어깨를 몇 번 두드리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들 내외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국과 색색의 고명을 얹은 잡채, 그리고 아삭한 오이소박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제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들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정성껏 끓이고 밤새 불린 당면을 삶아 무치는 손길이 고되기보다는 즐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3시간 남짓 땀을 흘리고 나니 커다란 반찬통 4-5개가 묵직하게 채워졌습니다. 이걸 들고 10분 거리에 있는 아들 녀석의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것이 매주 금요일에 정해진 일과였지요. 남들은 힘들지 않으냐고,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으니 당신 몸부터 챙기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를 기다릴 식구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곤 했어요. 낡은 유모차를 개조한 작은 손수레에 반찬통을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최신식 건물이라 모든 것이 번쩍거렸습니다. 제가 사는 낡은 주택과는 공기부터 다른 느낌이었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낯선 택배 기사님이 제 손수레를 보더니 말을 건네요. 어르신, 이 댁에 반찬 배달하시나 봐요. 정말 정성이시네요. 아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제 대답에 그는 부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칭찬에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봅니다. 딩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야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화사한 홈웨어를 입은 며느리 서연이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걸 또 언제 다 하셨어요? 매번 무겁게. 괜찮다.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불러. 우준이는 아직 안 왔니? 네,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항상 그렇게 상냥하게 말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집 안으로 제대로 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현관문 앞에 서서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먼저 건네받았어요. 오늘도 역시 제 손에서 반찬통을 모두 받아든 후에야 몸을 살짝 비켜 길을 터주더군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만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생긴다는 무언의 규칙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이거 냉장고에 넣고 바로 차 내어 드릴게요. 서연이는 분주하게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널찍한 아들 내외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사람 사는 옹기보다는 서늘한 전시장의 느낌을 주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집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제 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낡은 가구들과 손때 묻은 살림살이로 가득해서 어디에 눈을 두어도 추억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거든요. 곧 며느리가 향긋한 찻잔을 들고 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오셨는데 드시고 가세요.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응, 여전히 비가 오려는지 쑤시는 것 말고는 괜찮아.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댁은 계단도 많고 너무 넓어서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들어요.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운을 뗐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를 집안으로 들인 진짜 이유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힘들긴 평생을 살았는데 나한테는 이만한 집이 없다. 그래도요, 어머니.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가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효율도 많이 떨어질 텐데요.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태호가 며느리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와이셔츠 차림이었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 주제에 합류하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기에 관리할 것도 너무 많고요. 청소는 또 어떻게 다 하세요? 사람 부르면 그만이다. 아직은 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 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꼭 결판을 내야 한다는 사람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요.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집도 넓으니 저희 세 식구 들어가도 충분하고 그러면 어머니도 저희가 매일 챙겨드릴 수 있으니 편하시고요. 저희는 또 새 집 장만하는 돈도 아낄 수 있으니 좋고요. 마지막 말이 아들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궈온 우리의 역사이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지요. 됐다. 너희는 너희끼리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나는 지금처럼 너희들 얼굴 가끔 보면서 사는 걸로 족하다. 제 완강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실망감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제 건강이나 편안함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어요. 더 앉아 있다가는 속상한 소리만 나올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슬 가봐야겠다. 너희도 저녁 챙겨 먹어라. 벌써 가시게요, 어머니?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며느리가 입에 발린 소리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를 나서는 발걸음이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주말을 맞아 아들 내외가 손주 우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니 며칠간 가라앉았던 마음도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6살 배기 우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며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포동포동한 아이의 뺨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로웠지요. 우리 강아지, 그동안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네, 엄청요. 엄마 아빠보다 더요. 아이의 해맑은 대답에 거실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시원한 수박과 과일을 내어왔습니다. 우준이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는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동전을 모으던 이제는 장식품이 되어버린 붉은색 저금통이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돼지예요? 하, 돼지 모양 저금통이란다. 할머니가 우리 우준이 깎아 사주려고 여기에 동전을 모으고 있지. 제 말에 우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그럼 이거 돈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우준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살 수 있을걸? 장난스러운 제 대답에 아이는 저금통을 흔들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엄청 큰 돼지 저금통이라고 했는데 진짜였네. 엄마 말이 할머니 저금통은 배를 꾹 누르면 돈이 막 나온대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인한 비유였습니다. 거실에 공기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 서연이는 사색이 되어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우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잖아. 할머니 집 팔면 돈 많이 나온다고.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돼지 저금통이라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거의 울상이 되어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돼지 저금통이라는 단어만이 귓가에서 맴돌 뿐이었죠. 나를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온 이 어미를 돈이 필요할 때마다 배를 가르면 되는 돼지 저금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손주 앞에서 어른들이 험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우준이. 엄마가 농담한 걸 가지고 그러는구나. 할머니는 저금통 아니고 우리 우준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등 뒤로 아들 내외의 가시방석 같은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변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것이겠지요. 아이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는 가식으로, 아들의 걱정스러운 말투는 계산으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돼지 저금통으로 살지는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돼지 저금통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생긴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의 숨은 의도를 찾으려 애썼지요. 금요일마다 반찬을 가져다 주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예전처럼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건네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사료가 되는 건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고개를 들곤 했어요. 그럼에도 수십 년간 이어온 엄마라는 역할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제 7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녀석이 며칠 전부터 무엇을 먹고 싶냐, 어디를 가고 싶냐 물으며 호들갑을 떨었을 테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티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늙은 어미 생일까지 일일이 챙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테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일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생일 당일 점심이 다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우준이와 함께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었네요. 우준이가 할머니 생신이라고 아침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우준이가 제 품에 안겨 서툰 솜씨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자 그간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의 웃음 하나면 충분하지. 무엇을 더 바라겠나 싶었지요. 초를 끄고 케이크를 자른 뒤 며느리가 수줍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약소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쇼핑백 안에는 곱게 포장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요즘 유행하는 유명 브랜드의 건강 목걸이더군요. 혈액순환에 좋다며 홈쇼핑에서 자주 보던 물건이었습니다.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런 걸 뭘. 너희들 쓸 때도 많을 텐데. 마음만 받으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부쩍 어깨 아프다고 하셔서 신경 써서 골랐어요. 꼭 하고 다니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걸이를 상자째로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홀로 앉아 식어버린 미역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차려준 생일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터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반찬을 전해주러 아들의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반찬통을 건네주는데 안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이야기하는 듯 했어요. 엄마, 다음 주 생일 기대해도 좋아. 내가 엄마 마음에 쏙 드는 걸로 준비했거든. 저는 무심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지난번에 백화점 갔을 때 엄마가 예쁘다고 했던 그 가방 있잖아. 에르메지아 신상으로 나온 거. 그거 내가 미리 예약해뒀어. 색깔도 엄마가 좋아하는 와인색으로. 에르메지아라면 제가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제게 선물한 몇만 원짜리 건강 목걸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돈은 걱정하지 마. 태호 씨가 보너스 받은 걸로 흔쾌히 사준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우리 엄마 기죽는 건 내가 못 보잖아.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 생일에 어깨 아플까봐 신경 써서 골랐다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가볍고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친정어머니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는 아들 내외에게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고작 몇만 원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날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은 그들의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 손수레에 실려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아들 내외를 향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겨울을 나기 위해 마당에 있는 장독대들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혼자서도 번쩍번쩍 들던 것이지만 이제는 장독 하나를 끄는 것조차 버거운 나이가 되었지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장독 옮겨야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아, 어머니. 어떡하죠? 이번 주 주말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갑자기 잡혔어요. 지방 공장에서 하는 거라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일요일 밤에나 올라올 것 같아요. 아들은 정말 미안하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괜히 바쁜 사람한테 부탁했구나. 알았다. 사람을 부르든지 해야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가서 해드릴게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사람을 불러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장독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저녁 궁금한 마음에
아들의 소셜미디어를 들어가 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들의 페이지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가을 골프라는 글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더없이 행복해 보였지요. 사진이 올라온 시간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게는 지방 공장에 내려가 밤새워 일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요? 아들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늙은 어미의 고된 일을 돕는 것보다 친구들과의 유흥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연이은 사건들로 마음의 문을 거의 닫아갈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잔뜩 굳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아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요. 무슨 일이냐? 꼭 할 말 있는 사람처럼. 사실 저희가 이번에 우준이 교육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알아보니 저희 신용만으로는 한도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부모 명의의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게 평가해줘서 대출 한도가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나 예금 내역 같은 자산 목록을 저희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요. 그냥 저희 신용도 올리는 데만 쓰고 절대 다른 용도로는 사용 안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제 재산을 탐내는구나 싶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이라던 아이의 말이, 비싼 명품 가방이, 골프장에서의 거짓말이 모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지요. 이 모든 것의 종착지는 결국 제 돈이었던 것입니다. 내 재산을 너희가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에 화들짝 놀라며 다급하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서류상으로 증명만 하면 되는 거래요. 저희가 대출 받는데 꼭 필요해서 그래요, 어머니. 너희가 정 필요하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해라.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어머니, 집만으로는 부족해요. 전체 자산을 증명해야 최대 한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목록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을 제가 고집부려 안 해준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마.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제 단호한 말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그들이 제게서 무언가를 더 빼앗아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서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던 며칠 뒤 제 결심을 현실로 옮기게 할 사건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찾아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지요. 잠결에 받아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우준이가 열이 펄펄 끓어요. 밤새 끙끙 앓더니 온몸이 불덩이 같아요. 손주가 아프다는 소리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저는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니? 해열제는 먹였고? 네, 어젯밤부터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오늘 새벽부터 부산으로 가야 하는 중요한 출장이 잡혀 있어요. 회사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데 정말 어떡하죠?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며칠 전부터 해외 출장 중이라 집에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아픈데 출장을 가야 하는 며느리의 마음도 오죽할까 싶으면서도 이 상황이 마치 짜맞춘 듯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손주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 테니 너는 출장 갈 준비를 하거라.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옷을 허둥지둥 꿰어 입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출장은 진짜일까? 아들의 골프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모든 의심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지요.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발 우준이가 별일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출장용 캐리어를 꾸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우준이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여기 해열제랑 물수건 준비해뒀어요. 아이 열이 안 떨어지거나 무슨 일 있으면 꼭 제 업무용 폰으로 연락주세요. 며느리는 허둥지둥 제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개인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아두고 업무용 폰만 가져가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장 우준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이마에 물수건을 얹은 채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39도에 육박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우준아, 할머니 왔다. 우리 강아지 많이 아파? 제 목소리에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할머니 머리 아파요, 추워요. 열이 높으니 오한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몸을 따뜻한 이불로 감싸주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대며 엄마와 아빠를 찾았습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지요. 안 되겠다 싶어 병원 응급실이라도 데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며느리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제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저장해둔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을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지요. 당연히 며느리의 업무용 폰으로 연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직후 제 귀에 익숙한 수신음 대신 거실 저편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가 나가기 전 말했던 대로 충전기에 꽂혀 있던
그녀의 개인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각형 화면 위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낙인처럼 선명하게 떠오른 두 글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돼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에는 우리 며느리에게 연결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데 저기 저 며느리의 휴대폰은 돼지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휴대폰 화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화번호 위에 또렷하게 새겨진 그 이름은 분명 돼지였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돼지 저금통이라던 손주의 해맑은 목소리, 제 집을 탐욕스럽게 훑어보던 아들 내외의 번들거리는 눈빛, 제게는 몇만 원짜리 건강 목걸이를, 친정어머니에게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던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회사 일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갔던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전 재산 목록을 요구하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까지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살찐 돼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는 반찬은 돼지에게 주는 사료였고 제가 사는 집은 돼지를 가두는 우리였으며 제 모든 재산은 돼지를 잡아 얻을 수 있는 고깃덩어리였을 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머리는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더 이상 미련도 기대도 슬픔도 없다.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이 방으로 돌아와 다시 우준이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었지요. 이 가여운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상 돼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집에서 저는 수십 년간 입고 있던 희생적인 어머니라는 낡은 옷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한 거대하고 통쾌한 계획의 첫 페이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새로운 인생의 동이 트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밤새 열에 시달리던 우준이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다행히 열이 조금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또렷했지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계획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쇠고기 야채죽을 끓였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발견한 며느리의 예쁜 그릇에 죽을 담고 냉장고에 있던 장조림을 잘게 찢어고명으로 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완벽한 할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밤새 고생 많으셨죠? 우준이는 좀 어때요? 응, 새벽녘에 열이 좀 내렸다.
방금 죽 끓여서 먹였더니 한 그릇 뚝딱하고 다시 잠들었어. 제 평온한 대답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고요? 아마도 제가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무슨 말을 할까봐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은? 아이가 아픈데 무슨 별일이 있겠니? 너야말로 먼 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저는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태도가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서 며느리는 오히려 더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현관까지 저를 배웅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 감촉이 마치 차가운 뱀이 제 팔을 휘감는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됐다.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너도 피곤할 테니 어서 들어가. 우준이 잘 부탁한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닫히는 문에 비친 제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완벽한 연극을 끝으로 제 인생의 1막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막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지요. 사장님, 저 연순이에요. 잘 지내시죠? 아이고,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을 좀 팔려고요.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사장님이 깜짝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집을요? 형수님, 그 집을 왜 파세요? 평생 사실 것처럼 가꾸시더니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을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하게 처분해 주셨으면 해요. 시장에 소문이 나지 않게 확실한 사람에게 넘기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사장님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제가 최선을 다해야죠. 금매로 내놓으면 가격을 좀 손해보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돈 몇 푼보다 지금 저한테는 속도가 더 중요해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정원과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이니까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일은 제 인생이라는 나무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지치기였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제 자산을 관리해준 김성민 팀장에게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 요청에도 그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은행의 VIP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김 팀장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알뜰하게 모은 돈은 아들 내외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으니까요. 김 팀장,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내 전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예요. 정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예금, 적금, 펀드, 보험을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바꿔두고 싶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혹시 무슨 협박이라도 받으시는 겁니까?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도 몰라야 해. 이건 나 혼자만의 결정이야. 김 팀장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제 눈빛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읽었는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가장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절차가 꽤 복잡할 겁니다. 상관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든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금융 거래는 김 팀장을 통해서만 할 겁니다. 다른 가족들의 연락은 일절 받지 말아주세요.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온전한 이연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를 위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선지국과 잡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차가운 결심이었지요. 반찬통을 모두 포장한 뒤 저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짧은 글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가장 큰 선지국 통 아래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이 반찬이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비로소 제 통쾌한 복수국에 진짜 막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금요일 심부름을 떠나는 날이었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가장 아끼던 외출복을 꺼내 입고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반지까지 꺼내 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같이 손수레에 묵직한 반찬통들을 싣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주는 후련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며느리 서연이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쑥한 옷차림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너무 고우세요. 아니다.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좀 내키는구나.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현관문 앞을 막아선 채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지요. 그녀의 손에 마지막 반찬통이 들려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에게 줄 사료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어머니, 저번에 우준이 봐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주말에 태호 씨랑 같이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그러지 마라. 나도 주말에는 일이 좀 있단다. 네, 무슨 일이요? 제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가 되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을 뿐이지요. 그 미소의 의미를 그녀는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텅 빈 손수레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제 등 뒤로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제 과거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약속했던 부동산 사장님의 전화였지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까 드디어 벨이 울렸습니다. 형수님, 저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마침 현금 부자 한 분이 투자 목적으로 이 동네 주택을 찾고 있었는데 형수님 댁을 보더니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은 덕분에 두말 않고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도 필요 없는 현금 박치기고요. 집 상태도 워낙 좋아서 따로 손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금을 치르고 일주일 안에 잔금을 모두 치르겠다고 하네요. 이런 조건은 다시 없습니다. 형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에서 뵙지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사천리로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 매도인 인감을 찍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집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족쇄를 풀어낸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지요. 계약금을 제 새로운 통장으로 입금받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약속한 날짜에 잔금 전액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과 제 손때 묻은 몇 가지 물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와 살림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알아서 처분하거나 사용하겠지요. 과거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텅 빈 새집 거실에 홀로 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자산 정리를 도와준 김 팀장에게서 모든 금융 자산의 이전 및 정리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확인 문자까지 받은 후였지요. 이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한자 차가운 분노를 담아 힘주어 눌렀습니다. 너희가 돼지라고 부르던 어미다. 평생을 바쳐 키운 돼지우리는 오늘부로 처분했다. 이제 너희에게 줄 사료는 없으니 각자 알아서들 살길 찾아라.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제가 보낸 마지막 반찬통 아래에 붙여두었던 작은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먹을 때쯤 큰 통 밑바닥을 보거라. 아마 지금쯤이면 그들도 제 메모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이 문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겠지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표시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제 전화번호를 해지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상담원의 고객님의 번호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을 옥죄던 마지막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저와 연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지난날에 대한 장엄한 장례식이자 새롭게 시작될 제 삶을 축복하는 찬란한 팡파레였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 밤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를 깨운 것은 자식들의 안부 전화가 아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 온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급 시니어 타운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은 물론이고 수영장과 헬스장, 다양한 문화 강좌까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지요. 이전 집보다 평수는 작았지만 제 마음은 드넓은 초원이라도 얻은 듯 자유로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형수님, 지금 댁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방금 저희 사무실에 거의 쳐들어오다시피 해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아니, 형수님이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판 거라고,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더군요. 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한 거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예요. 지금도 집 앞으로 달려가서 새 주인 이삿짐 들어가는 걸 막아서고 있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지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계약은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새 주인이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세요. 혹시라도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제 단호한 대처에 사장님은 오히려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아들 내외의 경악과 분노에 찬 얼굴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온 어미의 반격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거나 정말로 사기를 당했다고 믿고 싶을 겁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에는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언니, 태호한테 전화 왔었어. 언니가 갑자기 집 팔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혹시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묻는데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더라. 며느리는 옆에서 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미처 못 챙겼다고 통곡을 하고 아주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생쇼를 하던데 그래서 뭐라고 했니? 내가 뭐라고 해. 너희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그러시겠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고 소리 한번 빽 질러주고 끊어버렸지.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야? 저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조만간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동정심을 얻고 어떻게든 제 재산을 다시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계략에 휘둘리던 과거의 이연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의 첫 며칠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낡은 옷과 물건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준 옷까지,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들이 선물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위한 저만의 의식이었지요. 그리고는 백화점에 가서 평소 입고 싶었던 화사한 색의 옷들을 마음껏 샀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세련된 스타일로 머리 모양을 바꾸고 피부 관리도 받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새로운 가구와 가전제품도 들여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 취향대로 제가 사용하기 편한 것들로만 골랐습니다.
집이 하나씩 채워질수록 제 마음의 빈자리도 함께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닌 오직 저 이연순만을 위한 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며 마시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평화였습니다. 며칠 뒤 한 친척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태호 엄마 말 들어보니 형님이 사기당해서 집도 날리고 충격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신다던데. 며느리가 친척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무력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격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겠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동서. 하지만 그거 다 사실 아니에요. 제가 제정신으로 결정한 일이고 지금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답니다. 조만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두가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전화를 끄는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거짓말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방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며느리가 사용하던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도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판도라의 상자가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아들 내외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친척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정말로 큰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자식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딱한 노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지요. 그들의 전화나 문자에 제가 일절 답하지 않는 것이 그 소문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듯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제게 동정심을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식에게 재산 미리 안 물려주려고 고집부리더니 꼴 좋다며 수군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지원군을 모으기로 했지요. 저는 제 여동생과 중학교 시절부터 모든 것을 공유해온 평생지기 친구 2명을 새로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초대에도 세 사람은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언니, 이게 어떻게 된 집이야? 무슨 궁궐 같네. 태호가 언니 이상해졌다고 난리던데 이렇게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여동생은 집안을 휘둥그렇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제 안색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인다며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세 사람을 거실 테이블에 앉히고 정성껏 내린 커피를 한 잔씩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저금통이라 불렸던 날부터 제 생일과 며느리 친정어머니의 생일에 받았던 차별적인 대우, 아들의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제 전 재산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그날의 일까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돼지라는 이름을 발견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을 털어놓았을 때 마침내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런. 여동생은 분노에 얼굴이 새빨개졌고 친구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한테 그런 취급을 받았어. 더 이상은 그들의 돼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로 온 거야. 내가 미친 거니? 내가 잘못한 거야? 제 질문에 여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뭘 잘못해? 1000번 만번 잘했지.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당장 가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친구들 역시 제 편이었습니다.
연순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너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거 정말 잘한 결정이야. 우리가 옆에서 뭐든지 도와줄게.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위로 속에서 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를 찾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서연이가 예전에 쓰던 거야. 우준이 쓰라고 주고 갔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왔지. 저는 태블릿의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있더군요.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배경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메신저 앱이 그대로 로그인되어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태호와의 대화창을 찾아 가장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그 돼지 또 반찬 들고 왔어? 응, 자기 딴에는 정성이라고 바리바리 싸왔더라. 음식물 쓰레기만 늘었네. 고생했네, 우리 자기. 조금만 참아. 집 명의만 빨리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 짓도 끝이니까. 어머니가 버티면 어떡해? 그냥 확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버릴까? 성질 급하긴. 그러다 일 그르쳐. 돼지는 잘 구슬려서 스스로 잡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끌고 오면 탈이 나는 법이야. 대화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여동생과 친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인간이 아닌 그저 재산을 가진 가축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담긴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돼지라는 이름이 떴던 그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제 휴대폰으로 태블릿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표시 화면까지 완벽하게 촬영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친척들 다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 있지? 거기에 이 사진들을 전부 올려줘. 제 말에 여동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내가 아주 장엄하게 올려줄게. 어디 그 비련의 주인공 행세하던 우리 조카 며느님 낯짝이 어떻게 변할지 구경 좀 해보자고. 여동생은 제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사진들을 곧바로 친척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연달아 올라가자 조용하던 대화방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이 모든 증거 사진 위에 불같은 분노를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언니에 대해 떠돌던 헛소문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셨죠? 여기 그 모든 소문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희 조카 박태호와 그 아내 강서연이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돼지 취급하며 그 재산을 탐내왔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치매에 걸려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탐욕에 신물이나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똑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생의 글이 올라간 직후 대화방은 정전맞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읽음 표시 숫자만 깜빡일 뿐 한동안 아무도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은 곧이어 터져나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 없이 울려댔습니다. 물론 제 새로운 번호를 아는 사람은 동생과 친구 2명뿐이었기에 그 모든 소식은 동생을 통해 전달되었지요. 동생은 거의 실시간으로 대화방 상황을 중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통쾌함이 뒤섞여 격앙되어 있었어요. 언니, 지금 대화방 난리 났어. 처음에는 다들 사진이랑 글 보고 아무 말도 못하더니 막내 숙모가 먼저 입을 열었어. 세상에, 이게 다 사실이라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랬더니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가관이야. 동생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다들 충격에 빠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며느리의 태블릿 PC에서 직접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대화 내용과 돼지라는 이름이 뜬 발신자 화면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들 태호였습니다. 그는 대화방에 나타나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지요. 하지만 이미 그의 거짓말을 목격한 친척들에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쪽에서 가장 어른이신 시삼촌께서 불호령을 내리셨다고 해요. 태호야, 너 정말 이 삼촌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저게 조작인지 아닌지 당장 전문가한테 맡겨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어미를 능멸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들어. 시삼촌의 일갈에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화방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 서연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쓰는 듯한 장문의 글을 올려 자신들의 철없는 장난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며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짓궂은 애칭으로 불렀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돼지가 애칭이라는 말에 평소 며느리를 예뻐하던 외숙모마저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세아가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다 눈뜬 장님인 줄 알아? 애칭? 그럼 너희 친정 어머니는 보석이라고 저장해 두었니? 외숙모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경조사 연락망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졌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사회적 관계가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저는 동생의 중계를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눈물도 웃음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고립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 파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게 자산 관리를 해주는 김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아들 내외의 몰락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회장님,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사업? 나는 금시초문인데. 아무래지 제게 자산 목록을 요구했던 것이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은행 기업 대출팀에 근무하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드님이 얼마 전 거액의 사업 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IT 관련 스타트업을 구상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김 팀장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곧 상속받게 될 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비공식적인 담보로 내세워 은행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인감도장까지 위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 쪽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 일찌감치 대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만
아드님은 다른 금융권에도 손을 뻗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안 망신 이야기가 여의도 바닥에 쫙 퍼지면서 이제 그 어떤 은행도 아드님에게는 10원 한 장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신용보다 무서운 게 평판이니까요. 결국 그들의 꿈은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돼지 저금통을 깨서 사업 미천을 마련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저금통이 스스로 걸어 나가버리면서 산산조각이 난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무리하게 얻은 다른 대출금에 상환 독촉이 시작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저는 시니어 타운 내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실에서 인터폰이 걸려왔습니다. 로비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저를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예복 차림 그대로 로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해진 모습의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럽게 울부짖고 있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보다는 역겨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로비로 연결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시죠? 제발 저희 좀 만나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잘못? 너희가 뭘 잘못했는데? 제 싸늘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준비해 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 이대로 가다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 제발. 결국 그들의 사죄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나 반성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저 자신들의 망가진 인생을 수습해달라는 애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안팀장님, 듣고 계시죠? 저 사람들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울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아들 내외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보안실을 나오며 저는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아니,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제 마음속에서 아들 박태호의 장례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들 내외를 차갑게 돌려세운 그날 이후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걱정거리도 저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념으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한 것은 시니어 타운 커뮤니티 센터의 서예 교실이었습니다. 젊었을 적 시집 오기 전에 잠시 붓글씨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먹을 갈대에 서늘한 감촉과 화선지에 번지는 먹물의 깊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는 붓을 잡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한 벼루와 먹 그리고 화선지는 제게 낯설면서도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하시는 것 같지 않으신데요? 붓을 잡는 자세부터가 남다르세요. 강사님의 칭찬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어 첫 획을 긋는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먹물에 녹아들어 화선지 위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서예 교실에 나가 글씨를 썼습니다. 때로는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해서체를, 때로는 물 흐르듯 유려한 행서체를 쓰며 제 마음을 다스렸지요. 함께 수업을 듣는 학우들과는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글씨를 칭찬해주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연순 씨 또는 서예가 이연순 선생님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평생의 꿈이었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항상 TV나 책으로만 보던 콜로세움과 바티칸 성당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마주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노천 카페에 앉아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에 올라 아름다운 도시의 정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며 낭만적인 노래를 들었지요.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토스카나의 작은 시골 마을 아그리투리스 모논가 민박에서 머물렀던 때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이프러스 나무와 올리브밭,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고 직접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행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가 내 돈과 내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 우리는 여행 내내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처음부터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땅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이 구름처럼 자유롭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훨훨 날아다니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맛보았던 신선한 음식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계기였지요. 저는 평생을 만들어온 저만의 비법이 담긴 전통장과 장아찌를 상품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작은 보람을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시니어 타운의 친구들과 여동생에게 제가 만든 고추장과 된장, 그리고 제철 식재료로 담근 장아찌를 맛보게 했습니다. 다들 맛을 보더니 팔아도 되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얻은 저는 연순 할머니의 비밀꽃간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더니 어느 날 한 유명 요리 블로거가 제 제품을 맛보고는 극찬하는 글을 올리면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조미료 없이 오직 시간과 자연의 힘으로만 만들어낸 깊은 맛.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글 덕분에 제 비밀꽃간은 순식간에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작은 작업실을 얻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두 분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할 정도였지요. 우리는 함께 장을 담그고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포장을 하며 매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의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일구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에게 기생하며 사는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당당하게 제 삶을 책임지는 성공한 사업가 이연순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는 동안 아들 내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추락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동생이나 친구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잘 짜인 비극처럼 정확히 인과응보의 수순을 밟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아들의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친척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중 일부는 아들의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부모도 못 알아보는 페르나라는 꼬리표는 아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동생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은 이번 가을 인사에서 가장 유력한 부장 승진 후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임원진들이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가정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서의 리더를 맡기겠냐며 승진을 보류시켰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 대신 그의 입사 동기가 부장으로 승진했고 아들은 하던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어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는 가정의 불화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운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부부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원수가 되었다고 해요. 여동생의 친구가 마침 그들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고성이 오가는 소리에 잠을 설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깟 휴대폰에 왜 그런 미친 이름을 저장해놔서 이 사달을 만들어. 뭐, 이게 내 잘못이라고?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어머니 재산으로 사업할 생각에 들떠서 바람 넣은 건 당신이잖아.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웃기지 마. 너는 탐욕 없어?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를 땐 언제고. 네 친정에는 그렇게 퍼다 나르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건강 목걸이 하나 던져주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알아?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난전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존경은 결국 돈이라는 얕은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닥치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그 와중에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손주 우준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우준이를 앞세워 동생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강서연이 우준이 데리고 우리 집에 왔었어.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더라. 우준이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눈치만 보고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언니 마음 좀 돌려달라고 우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애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들은 또다시 아이를 방패로 내세운 것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그들을 다시 제 인생에 끌어들이는 순간 저는
다시 과거의 불행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준이가 마음에 걸리지만 그럴수록 더 단호해야 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저는 다음 날 곧바로 김 팀장을 통해 제 법률 자문을 맡아줄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우준이의 이름으로 된 교육신탁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떼어 만든 기금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우준이가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오롯이 그 아이만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을 달았습니다. 친권자인 박태호와 강서연은 이 기금의 존재를 알 수도 절대 손을 댈 수도 없다는 것. 아이에 대한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법적인 조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며칠 뒤 아들에게서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제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동생에게 전달된 메시지였지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겠다며 모든 것이 며느리의 잘못이었고 자신은 그저 휘둘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며 살고 싶다고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내가 뭐라고 해. 꿈 깨라 이놈아. 네가 어떤 놈인지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약을 팔아 하고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차단해버렸지. 언니,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강서연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 동생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기만하려 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톨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선택이 100번, 1000번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든 전통장이 입소문을 타고 연순 할머니의 비밀꽃간이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제 몸에 작은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노화로 인한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간단한 수술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 몸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수술을 위해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동생과 가까운 친구 몇몇에게만 알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식이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갈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기회로 여길 테니까요. 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입원 수속을 밟으며 병원 원무과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 법적 보호자는 여동생이며 박태호와 강서연의 면회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제 변호사 또한 병원 측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두었지요.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다음 날 오후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의 만류하는 목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아들하고 며느리입니다. 어머니가 수술하셨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찾아뵙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막으시는 겁니까?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태호랑 서연이가 왔다고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자식이라도 되는 양 병실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커다란 꽃다발까지 들려있더군요. 다른 병실의 환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복도로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저런 구경꾼들을 노리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며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가장이 굳은 얼굴로 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연순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 저분들이 막무가내로 어르신을 뵙겠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저희가 분명히 어르신의 뜻을 전달했는데도 자신들이 유일한 직계가족이라며 막무가내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계속 소란을 피우면 제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해주십시오. 제 단호한 의사를 전달받은 병원 보안팀이 출동했고 아들 내외는 결국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두고 간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은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처량한 모습으로 나뒹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쇼는 그렇게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저녁 무렵 제 옆을 지키던 여동생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조카 박태호라는 이름을 본 동생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저희 접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생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닥쳐. 너 같은 놈한테 우리 언니를 맡길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다. 네가 정녕 네 엄마 아들이라면 병원에서 그렇게 추태를 부릴 게 아니라 조용히 물러나서 엄마의 결정을 존중했어야지. 동생의 말에 아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목소리에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끊어져 버린 듯한 날것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존중? 웃기지 마.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존중을 해줘. 평생 내 발목만 잡아온 주제에 그깟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는 독한 인간한테 무슨 존중이야. 그 재산 원래 다 내 거였어.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든 내 마음이었단 말이다. 이모도 괜히 옆에서 부추기지 마. 나중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모든 말이 끝나고 전화가 끊긴 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충격적인 폭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제 모든 결정을 완벽하게 정당화해주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아주 작은 미련의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술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더없이 선명하고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안개를 걷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제가 그 지긋지긋한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제 시니어 타운의 아담한 아파트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창한 파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독립기념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지요. 거실에는 서예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제는 어엿한 사업 파트너가 된 비밀꽃간의 할머니 직원 2분, 그리고 언제나 제 편이었던 여동생 내외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순 할머니의 비밀꽃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궁중 떡볶이와 제철 나물을 듬뿍 넣은 잡채,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에서 배운 레시피를 응용한 신선한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연순 씨, 정말 대단해.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사업가에 우리 서예반의 에이스가 되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 덕분에 이 나이에 일하는 기쁨을 다시 알게 됐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과 직원들의 칭찬에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와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거실에는 사람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아들 내외가 차려주던 억지스러운 생일상을 받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여동생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저쪽 가서 나랑 얘기 좀 해. 동생을 따라 베란다로 나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 결국 이혼했대. 그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와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 아주 진흙탕 싸움도 그런 개싸움이 없었대. 서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물어뜯고 남은 재산 몇 푼 가지고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고 동네 창피해서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하더라고. 동생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아파트마저 처분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온갖 치부가 드러났고 시어머니를 돼지라고 부르며 재산을 탐했던 이야기는 이혼 사유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서연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에서도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힘겹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태호 역시 회사에서 완전히 신임을 잃고 월급마저 압류당하며 혼자 좁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지요. 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언니를 괴롭힐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거야. 동생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고요한 거실에 홀로 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 앞에 다가가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머리가 희끗희끗한 72살의 늙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통통했고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슬픔이나 불안, 체념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단단한 평온함과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지요.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돼지가 아니야. 너는 돼지 저금통도 아니야. 너는 이연순이야. 아주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연순이라고. 거울 속의 제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시름과 아픔이 그 미소 속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들의 파멸이 아닌 나의 행복.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비밀꽃간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과거를 돌아볼 틈도 없이 오직 희망찬 내일을 향해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연순 할머니의 비밀꽃간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제법 이름난 프리미엄 전통 식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의 대부분을 함께 일해온 동료 할머니들과 젊은 직원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두어 번 작업실에 들러 제품의 맛을 관리하는 고문 역할에 만족하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의 실력도 일취월장하여 작은 개인전을 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제게 낯선 주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강서연.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져 가던 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몇 번을 고쳐 쓴 듯 꾸깃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붙일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꼭 한 번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저 자신을 위해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속이려는 교활함이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가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겪었던 힘겨운 시간들에 대해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냉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께 저질렀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을 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돼지라는 이름은 어쩌면 제 안에 있던 탐욕스러운 괴물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는 그렇게 끝맺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흉터는 아물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변호사를 통해 더욱 놀라운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손주 우준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만들어둔 신탁 기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원하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꼭 직접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었지만 그 아이를 통해 다시 과거와 얽히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우준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훤칠한 청년 하나가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젊은 시절을 희미하게 닮았지만 눈빛만은 훨씬 더 맑고 깊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돈 덕분에
제가 꿈꾸던 건축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쉬어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 공부는 할 만하냐? 네,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서먹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묻지 않았지요. 대신 아이는 제 사업과 서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제 소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시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내시고 새로운 삶을 일구셨잖아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와 우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전시회를 보러 가고 때로는 제 작업실에서 함께 장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제게 지난 세월 동안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우준이를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붓과 벼루를 꺼내 주었습니다. 우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나 땅이 아니란다. 그런 것들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유산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저는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심, 바른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굳건한 의지. 이것이 할머니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우준이는 조용히 제 글씨를 바라보더니 이내 서툰 솜씨로 붓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획을 긋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저희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훔치려 했던 탐욕스러운 부모로부터 마침내 이 소중한 손주를 구해냈다는 사실에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가뜨리려 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더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임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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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